딴딴따단 딴따단 딴따단 딴딴따단 딴따단 딴따단 I'm your father.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중급 한국사 강의를 진행하게 될 김영준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조금 특이하게 시작했죠, 그죠?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저거 어디서 들어봤지? 너무 유명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영화 스타워즈의 진짜 명대사, I'm your father. 내가 바로 네 아버지다. 이 스타워즈 그 내용에서 가장 충격적인 시나리오, 가장 충격적인 반전 장면 아니었습니까, 그죠? 스타워즈 그 스토리에서 보면요, 주인공이 그동안 엄청나게 적개심을 가져왔고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했던 우주의 악당, 그 다스베이더가 사실은 누구였어요? 자기 친아빠였어요. 세상에, 오마이갓, 이럴 수가.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실 이 스타워즈의 이 장면을요,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아들 입장에서는요, 아버지는 어릴 적인 든든한 버팀목이고 또 자기가 동경하는 대상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들은 언젠가는 아버지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 제5강 백제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백제를 세웠던 온조는요, 고구려에서 갈라져 나온 집단, 그 온조 집단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요, 백제 입장에서는요, 자기 아버지에 해당하는 것이 고구려고 그 계통에서 갈라져 나온 나라로 백제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백제가요, 시작 자체는 고구려보다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배울 때 고구려, 백제, 신라순을 배우기는 하는데, 사실 최전성기는 누가 더 빨리 하냐면은 백제가 더 빨리 왔습니다. 자, 백제의 최전성기라고 얘기를 하면요,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근초고왕입니다. 고구려에서 고구려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광해토대왕이라면은 백제에서 백제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왕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근초고왕이에요. 근초고왕 때 가서 백제는요, 드디어 자신의 세력 기반을 안정적으로 다지는 데 성공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자기를 도와줄 새 친구도 사귀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외라는 나라입니다. 오늘날의 일본이죠. 자, 새 친구도 사귀었겠다, 후방도 확실하게 안정했겠다. 이제 자신감이 차있던 백제는 어느 쪽으로 방향을 돌리냐면은 북쪽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그리고 누구와의 일전을 겨루게 되냐면은 바로 자신들의 뿌리, 그리고 자신들의 아버지격이었던 고구려하고의 일전을 겨루게 됩니다. 과연 백제는 청출어람해서 고구려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자, 백제의 그 파란만장하고 다이나믹했던 역사의 현장으로 같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백제의 성립이에요. 백제를 누가 세웠냐라고 하면 이건 너무 유명한 얘기죠. 제가 처음 스타트할 때도 얘기했다시피 바로 온조란 사람이 세웠습니다. 고구려계 이주민 집단이었어요. 옛날에 그 주몽 관련된 이야기를 놓고 보면은 주몽이 부여에서 따로 빠져나와가지고 졸본 지역에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잘 살았어요. 심지어 이제 새로 결혼까지 했습니다. 서선을 여인을 두고서 결혼까지 하고서 잘 오손도손 살았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는 그게 아들이었는지 딸이었는지도 몰랐는데 자기가 두고 온 본처, 그 소생에서 나왔던 아들 유리가 찾아온 거예요, 자기를. 이건 내가 너의 아빠다가 아니라 내가 너의 아들이다네. 거꾸로, 그죠? 그러면서 졸지에 주몽과 소선호 사이에서 태어났던 비류역 온조는요, 난리가 났어요. 원래 자기들이 적장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거 잘못하다가 자기들이 서자가 돼가지고 찬밥신세가 되게 생긴 거예요. 자, 결국에는 고민을 하던 온조와 비류는 떠납니다. 고구려를 떠났는데, 이게 그림으로 그려드리면은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처음 주몽이 출발했던 것이 바로 요쯤에 있는 부여예요. 그리고 여기서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한 겁니까? 주몽 집단이 빠져나와서 바로 요 졸본 지역으로 가서 고구려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온조와 비류가요, 이 고구려 쪽에서 졸본 지역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은
오늘날의 한강, 그 일대까지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근데 이 빠져나오는 과정이요, 순탄치가 않아요. 왜냐면은 바로 이 중간 지역, 이 중간 지역이 안전한 지대가 아니에요. 당시 한사군 중 하나였던 낭랑이 여기에 버티고 있었고요. 또 여러 군데 말갈족이 퍼져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위험 요소와 방해를 갖다 뚫고서 아주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지역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지역. 지금도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지역이죠. 바로 한강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한강이 빈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강에도 엄연히 임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삼한 중에서 바로 맹주 역할을 하고 있었던 마한 세력이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백제는요, 굴러들어온 돌이에요. 이 굴러들어온 돌이 한강이라는 곳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에 있던 박힌 돌이었던 마한 세력을 빼내는 작업을 먼저 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백제의 역사는요, 처음부터 굉장히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어요. 자, 처음에 딱 도착했을 때 온전한 한강에다가 나라를 세우고 비류는 인천 쪽에다 나라를 세웠죠. 당시 이제 미추홀이라고 불렀는데, 근데 비류가 세웠던 백제는 얼마 가지 못하고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아무래도 이 바닷물 쪽 근처에 있다 보니까 농사가 잘 안 돼가지고 결국 국가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비류가 죽고 나서 그의 유언에 따라서 온조 쪽으로 전부 합세를 하면서 백제란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당시 이제 온조 집단은요, 이 한강 유역으로 가서 거기에 원래 살고 있었던 마한 토착 세력, 이 마한 토착 세력들을 갖다가 정복하기도 하고 협력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세력을 키워나가서 백제란 나라를 기원전 18년에 만들게 됩니다. 자, 백제의 초기 수도가 어디였냐라고 하면요, 좀 학술적으로 엄격하게 따지면은 처음에는 하북 위례성에 위치했다가 나중에 하남 위례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하북 위례성이 어디인지 몰라요, 사실은. 지금도 졸본이 있잖아요. 고구려의 초기 수도였던 졸본이 도대체 어딘지 정확하게 몰라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해요. 대략 어디 부근이겠구나만 짐작을 할 뿐이지 정확한 위치를 모릅니다. 하북 위례성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위치를 몰라요. 가장 많이 제시되는 곳이 아차산 일대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의견이 좀 많이 분분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백제의 첫 번째 수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하남 위례성, 바로 이 한성 일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자격증 시험을 하는 거잖아요. 학술적으로 따지면은 하북 위례성에서 하남 위례성으로 수도를 한번 옮기긴 했었는데, 이 하북 위례성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또 이거 옮기는 과정도 좀 이제 역사적으로 저희가 시험 문제 내기 좀 되게 난해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시험 문제로 풀 때는 바로 이 하남 위례성이 첫 번째 수도, 그렇게 보셔도 무방해요. 자, 여기가 바로 한성이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이 한성, 당시 하남 위례성도요, 크게 두 군데로 나눠요. 하나는 어디냐면은 바로 몽촌토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풍납토성이에요. 둘 중에 어디가 진짜 수도였냐에 대해서도 역시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근데 현재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은 요런 설이 가장 유력해요. 자, 보시면은 이 몽촌토성이 크기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리고 뭔가 모양새 자체가요, 좀 방어하기가 상당히 유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제시를 합니다. 몽촌토성은 방어를 위한 방어 거점 요소였고, 그 다음에 풍납토성은 뭔가 생긴 게 직사각형으로 털을 잡아놓은 것이, 이건 아무래도 왕도의 역할을 하지 않았겠냐. 그래서 여기는 군사적인 요새, 그리고 여기는 정치 경제적인 거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몽촌토성과 풍납토성 이 두 개가 한성에 포함이 된다라는 사실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고구려 같은 경우도 좀 그런 구조예요. 국내성 같은 경우가 정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었고, 그 근처에 환도성이 있는데 환도성이 바로 군사적인 방어 요새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거하고 비슷한 구조가 아니었겠느냐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온조 때 백제가 이 한성에 처음 터전을 잡고서 나라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백제가 좀 빨리 기틀을 잡았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고이항 때입니다. 굉장히 빨리 기틀을 잡았는데, 사실 백제는요, 굉장히 다급하고 초조해요. 왜 그러냐면은 고구려하고 조금 입장이 다른 게, 고구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천연의 그 자연 지형에 의해서 자기들이 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즉, 자기들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어딘가를 진출하기도 좀 까다롭지만, 반대로 상대방이 자기 쪽으로 넘어오는데도 진짜 협곡을 한참
밀고 들어와야지 국내성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뭔가 지리적으로 좀 보호받는 이점이 있었어요. 근데 한성의 경우에는 교통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풍요해요. 그런 만큼 주변 세력들이 굉장히 눈독 들이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통이 편리하다는 것은요, 반대로 방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진짜 많이 일어납니다. 이 한강 일대를 놓고서 패권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났는데 그 틈바구니 속에서 굴러온 돌에 해당했던 원조 집단, 즉 백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다 더 과감하고 더 도전적이고 그리고 아주 강인한 상무정신으로 무장해야지만이 이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백제는 국가의 기틀을 좀 더 빨리 잡습니다. 자, 그래서 고이양 때 낙랑을 공격하는데 낙랑을 공격했다고 해서 백제가 낙랑을 멸망시키고 그랬던 얘기가 아니라 낙랑한테 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수세적으로 당하고 있었어요. 사실 뭐 하북 이래성에서 하남 이래성으로 옮긴 이유도 낙랑의 공세를 피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고이양 때부터 이제는 낙랑에 대해서 서서히 반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국가 기반이 좀 갖춰진 거죠. 자, 그리고 드디어 마한의 소국 중 하나였던 목주국을 확실하게 장악을 하면서 한강 유역을 확보를 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다운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고이양 때 국가의 기틀을 갖다 바로잡으면서 어떤 걸 하게 되냐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바로 관등. 관등이란 걸 만들게 돼요. 관등이란 건 뭐냐?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그죠? 공무원의 급수하고 똑같습니다. 1급부터 16급까지 관등을 설정을 하고요. 각 관등에 맞춰가지고 관복을 제정을 해요. 즉 위계질서를 확립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중앙집권의 기반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율령을 반포하게 되는데 법이죠. 그죠? 고구려는 소수리망 때 이걸 반포를 합니다. 신라는 더 뒤인 법흥왕 때 이걸 반포를 해요. 근데 고구려, 신라하고 백제하고 놓고 봤을 때 백제는요, 그거보다 훨씬 빠르게 고이양 때 이것을 반포를 했다. 너무 빠르지 않냐? 그래서 이 율령 반포에 대해서 좀 이견이 좀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과연 저 율령 반포가 저 정말로 율령이 맞는 거냐? 율령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 않냐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확실한 것은요, 뇌물수수와 절도에 관한 처벌 규정, 여기에 관한 법규는 확실하게 이때 선포가 됩니다. 자, 그래서 고이양 때 율령 반포가 됐다라고 단순하게 기억하지 마시고 어디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되냐면은 뇌물수수와 절도에 관한 처벌 규정. 뇌물수수를 한 사람은 3배로 변상을 해야 되고, 변상이 아니죠, 그죠? 3배로 벌금을 내야 되고 종신금고형, 그리고 절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2배의 벌금을 문다라는 그런 처벌 규정을 바로 고이양 때 마련을 하게 됩니다. 이미 일찌감치 고이양 때 국가의 기틀을 잡아서 그런지 몰라도 백제의 전성기가 굉장히 빨리 왔어요. 언제 왔냐면은 백제의 최전성기는 바로 4세기에 옵니다. 여러분들 이 4세기라는 용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5세기는 누구의 시대다? 5세기는 고구려의 시대입니다. 그럼 4세기는 누구의 시대예요? 4세기는 바로 백제의 시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4세기가 백제의 시대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백제의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근초고왕입니다. 고구려에는 광기투대왕이 있다면은 백제에는 근초고왕이 있다. 제가 처음 스타트할 때 설명했었죠. 그죠? 자, 근초고왕은요, 먼저 영토를 확장을 하는데 마한을 정벌을 해가지고 오늘날의 충청도, 전라도 일대를 손아귀에 넣는데 성공합니다. 즉 고이양 때 한강 일대, 경기도를 손아귀에 넣었다면은 근초고왕 때 가가지고 빌어서 이 남방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충청 전라 일대를 차지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야를 복속을 하는데 가야를 정복해서 직접적으로 다스린 게 아니라 가야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당시 백제의 세력이 이렇게 커지고 이미 마한의 그 옛 영토를 거의 다 차지를 하자 가야 연맹 왕국들이 긴장을 해요. 그러면서 그 중에 일부가 백제하고 무슨 관계를 맺냐면은 이제부터 백제는 아버지고 저희는 아들입니다. 저희가 백제를 아버지처럼 섬기겠습니다라고 복속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남방을 안정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고구려, 북쪽으로 진격을 해가지고 고구려의 일전을 펼치게 됩니다.
근데 이 고구려하고의 전투가 벌어졌을 때 과정이 이래요. 당시 고구려의 왕이 누구였냐면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진짜 뭘 해도 안 돼. 북쪽에선 전현이 쳐들어와, 아래에선 백제가 쳐들어와, 정신없이 얻어맞다가 평양 전투에서 아주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던, 원통하게 돌아가셨던 고국 원왕 시절이에요. 근데 사실 고구려와 백제의 전쟁이요, 알고 보면 누가 먼저 선제 공격을 했냐면은 고구려가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가만 살펴보니까 백제가 이거 너무 큰 거예요. 야, 이거 얘 너무 컸는데 더 크기 전에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미리 사뿐히 지려 밟아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동안에 고구려하고 백제 사이에는요, 원래 요 부근이죠, 요 부근에는 낙랑이 있었어요. 한사군 중 하나인 낙랑이 있었는데, 이 낙랑이 고구려 미천왕 때 완전히 축출을 당하면서, 원래는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완충작용을 하고 있었던 낙랑이 사라지게 되면서 이제는 고구려와 백제가 맨투맨으로 붙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고구려가 위기의식을 느껴요. 지금 백제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백제한테 당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백제가 더 크기 전에 어떻게 하자. 백제를 먼저 제압하자라고 하면서 고구려가 백제를 먼저 선제 공격을 가해옵니다. 그래서 당시 황해도에 있는 치양이라는 곳에서 백제군과 고구려군이 맞서 싸웁니다. 그때 당시에 백제군을 이끌었던 게 누구냐면은 바로 근초고왕의 아들이었던 근구수왕이었어요. 근구수왕이 군대를 직접적으로 지휘를 하면서 이 치양 전투에서 대대적으로 승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고구려가 멘탈 붕괴에 빠진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우위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백제한테 여지없이 깨진 겁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백제는 계속 북진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공격을 해오냐면은 바로 평양까지 공격해옵니다. 고구려 입장에서는 이거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해서는 이거 막아야 된다. 이거 못 막으면 진짜 우리 큰일 난다. 그리고서 왕이 직접 평양까지 가가지고 이 평양을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제군은 어떻게 해서든 평양을 차지하기 위해서 맹렬히 공격을 퍼부어요. 자, 양쪽에서 일진일퇴를 벌이는 그 와중 속에 백제군이 끝내 평양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다시 돌아갔어요. 즉 쉽게 말해서 평양 공략 자체는 실패했습니다. 공략 자체는 실패하고 고구려는 가까스로 백제의 북진을 막는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디선가 슝 하고 날아온 화살에 그만 고국 원왕이 탁 맞으면서 중상을 입게 되죠. 그리고 그 중상으로 인해서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왕을 잃어버린 거예요. 즉 쉽게 말해서 전투에선 승리했어요. 어쨌든 막았으니까. 근데 정치적으로는 왕이 사망하는 아주 쇼킹한 사건을 당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백제는요, 비록 평양은 차지하지 못했지만 고구려를 궁지로 몰아넣으면서 당시 최전성기 상한가를 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대외관계를 놓고 보면요, 활발하게 대외관계도 진출을 하게 되는데 바로 요 요서지방, 그리고 산동지방, 그리고 외쪽으로 진출을 해서 요 규슈지방까지 진출을 하게 되는데, 근데 요즘 교과서에서는 산동하고 규슈는 좀 빼는 추세더라고요. 그게 한 가지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진출이에요. 진출. 정복이 아닙니다. 절대로. 군사적으로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지역을 차지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출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백제의 영향력이 많이 전파가 됐다는 것입니다. 즉 백제가 직접적으로 통치를 하거나 그런 지역은 아닌데 백제의 영향력이 많이 나타난 곳을 우리가 진출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건 좀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동진과 교류를 하게 됐는데 이때 당시 중국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죠. 그죠? 남쪽에는 한족 정통 왕조가 있었고 북쪽에는 이민족 왕조가 계속 들어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당시 남쪽에 있었던 한족 정통 왕조, 바로 이 동진과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외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아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스타트할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용안북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죠? 당시 백제 근초고왕이 새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외입니다. 오늘날의 일본이라고 불리는 나라인데 아직 당시에는 일본이란 국명을 쓰지 않았고 외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친구를 사귈 때 그냥 사귀면 돼요. 그죠? 맨입으로 사귀면 안 되죠? 원래 다 그렇잖아요. 오고 가는 떡값 속에 싹 트는 우정이죠. 그죠? 자, 그래서 당시 선물로 줬던 게 뭐였냐면 칠지도예요. 이 칠지도는 이따 사진으로 한 번 더 보시게 될 건데, 이 칠지도를 선물로 주면서 백제와 외 사이에 아주 긴밀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긴밀했냐면은 이건 진짜 밀월 관계예요. 밀월 관계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죠?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몰래 사귀는 아주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 그 정도로 백제와 외의 관계가 아주 긴밀해집니다. 자, 그리고 백제와 외의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유물 뭐다? 바로 칠지도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국가가 좀 안정적으로 승계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은 왕위 계승의 부자 상속이에요. 고구려도 그랬었죠. 그죠? 고구려도 산대왕에서 고국천왕까지 부자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제 드디어 왕위 계승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시피 백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근초고왕 때 가가지고 자기의 아들인 전직 영웅이었던 금거수왕에게 물려주면서 왕위 계승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이로써 백제는요, 근초고왕과 그 아들인 금거수왕에 이르는 2대에 걸쳐서 계속 전성기를 유지하게 돼요. 그러다가 침략 때 가서 또 한 가지 큰 변화가 나오게 됐는데, 바로 이 동진에서 승려 마라나타가 방문해서 뭐를 전례하냐면은 불교를 전례한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국가의 기틀을 다진 데 있어서 불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고구려는요, 불교가 어디서 들어왔냐면은 요 북쪽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진의 승려 순도가 고구려로 불교를 전파했다면은 백제는 반대로 남쪽에서 들어왔어요. 동진의 승려 마라난타가 불교를 전파했다. 그래서 서로 전파된 경로가 좀 달랐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백제의 위기와 중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흥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뭔가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 위기도 없이 뭐 중흥이 왔겠어요. 그죠? 백제의 위기가 언제부터 오냐면은 바로 진사왕에서 아신왕이 이르는 그 구간에 백제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때는 5세기. 5세기는 누구의 시대라고 했죠? 5세기는 바로 광개토대왕 장수왕이 있었던 고구려의 시대입니다. 갑자기 광개토대왕 장수왕이라는 그런 걸출한 인물들이 나타나면서 고구려의 위세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고구려가 끊임없이 남쪽으로 진격을 해오면서 백제가 시시각각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미 광개토대왕한테 한번 쓴맛을 아주 단단히 봤습니다. 백제 아신왕이 수도 한성을 갖다가 공략당해가지고 결국에는 항복을 했어요. 항복을 하면서 제가 영원토록 대왕의 노객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항복을 해놓고 새 친구로 불렀죠. 그죠? 자기를 이제 아버지처럼 섬기겠다고 했던 가야와 그리고 자기가 새로 사귀었던 바로 외를 갖다 끌어들여가지고 신라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공격하자라는 작전하에 백제 가야 외 3개국 연합군대가 신라로 쳐들어갔다가 광개토대왕한테 또 당했어요. 거기서 이거는 뭐 계속 당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렇게 얻어맞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백제 비유왕이 이렇게 당하다가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누구한테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냐면은 바로 신라한테 화해의 제스처를 보냅니다. 야, 너네도 솔직히 좀 위기감 느끼지? 이대로 가다가는 고구려한테 우리 다 방해. 우리가 지금 싸울 때가 아니라니까? 우리 어떻게 하자? 서로 손을 잡자라고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당시 신라도요,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신라 같은 경우도 고구려의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극복할 정도로 고구려하고 관계가 좋았는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하다못해 백제하고 외의 관계에서도 칠지도가 오가는데 고구려하고 신라의 관계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도와줬겠어요, 고구려가? 자, 그래서 당시 신라의 군주였던 눌치 마리간이 이 러브콜에 대해서 오케이, 조인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신라 파트에서 좀 더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신라와의 동맹이 성립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동맹이요, 그렇게까지 끈적끈적한 관계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 전에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는데 금방 화해가 되겠어요? 그죠? 일단은 그만 싸우자. 그만 싸우고 가능하면 좀 협력관계를 좀 가자. 한 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백제 입장에서는 진짜 충격과 공포, 완전히 멘탈과 영혼이 붕괴되는 아주 엄청난 대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계로왕 때예요. 그리고 고구려는 장수왕이 들어섰을 때입니다. 자, 장수왕이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면서 남진 정책을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백제는 이에 따라서 상당히 긴장 상태에 빠집니다. 근데 우리가 계로왕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국사 시간에 배울 때 굉장히 이제 무능한 군주, 아주 사치스럽고 방탕하고 백제를 망쳐먹은 진짜 의자왕과 쌍벽을 이루는 그런 군주, 이런 인식이 좀 있어요.
근데 계로왕은 알고 보면 되게 똑똑한 군주였습니다. 머리 회전도 굉장히 빨랐고 과감했어요. 즉위 초부터 아주 과감한 군사작전으로 고구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사람이 계로왕입니다. 근데 계로왕이 단점이 뭐냐면요. 사람이 강박관념에 좀 시달린다는 거예요. 신하들한테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된다. 나의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뭔가 좀 한 건 해야 된다. 자꾸 무엇인가에게 쫓기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인생을 살았던 게 바로 계로왕입니다. 그리고 이런 계로왕의 성격을 파악했었는지 장수왕이 백제를 내부로부터 무너뜨릴 그런 작전에 착수를 하게 돼요. 당시 장수왕이요. 도림이라는 승려를 백제로 파견을 해요. 자, 이 도림이라는 승려가 백제로 와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계로왕을 만납니다. 제가 듣자 하니 왕께서 바둑을 그렇게 잘 두신다고 하시는데 소승도 바둑을 좀 둘 줄 압니다. 괜찮으시다면 소승과 함께 바둑 한 판 어떠십니까? 하고 바둑 대국 신청을 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웬 승려 하나가 자기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왕한테 그렇게 바둑 신청을 할 수 있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대의 승려는요 아무나 못했어요. 왕족이나 귀족이에요. 어차피 그죠? 신분과 급이 되는 사람이에요. 거기다 고구려에서 온 사람이야.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히 놀러 온 건 아닐 것이고 사실상 망명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럼 고구려의 고위층인 승려 한 명이 망명 신청을 했다? 계로왕 입장에는 관심이 가겠죠. 그죠? 한번 만나보자. 만나봐가지고 고구려 정세도 좀 물어보고 이런저런 정보도 좀 캐치를 해내자.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계로왕이 이 스님과 같이 도림이나 승려와 같이 바둑을 뒀는데 이 도림이 장난 아닌 거예요. 진짜 바둑 고수입니다. 자기도 바둑 좀 둔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보다 더 잘 두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여러분들 게임할 때 항상 그래요. 게임을 할 때 내가 일방적으로 이기면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시시해요. 그죠? 내가 일방적으로 져도 역시 재미가 없습니다. 가장 재밌는 거 뭐냐면은 서로 막상막하로 하는 거예요. 서로 막상막하로 밀고 당기고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 판 뒤집기로 내가 이겼을 때 그때 뻥 뚫리는 그 느낌, 그 카타르시스, 오르가즘, 아주 그냥 환상적이죠. 그죠? 도림이 사실은 계로왕보다 한 수 위였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둑을 두냐면은 막상막하로 둡니다. 막상막하로 두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져주는 거예요. 그래 계로왕이 너무 좋을 수가 없어. 스님 또 합시다. 스님 또 합시다. 근데 도림이 스님이에요. 승려라는 직업이에요. 그러면은 계로왕이 바둑 두면서 그냥 진짜 바둑만 뒀을까요?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둑을 두면서 아마 모르긴 해도 힐링을 했을 거예요. 평상시에 자기 고민거리도 좀 얘기 좀 하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내가 이것 때문에 속상해 죽겠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얘기도 오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도림이 또 거기에서 아주 상담을 갖다가 능수능란하게 해줬겠죠. 그러면서 도림이 계로왕으로부터 신임을 점점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어느 정도 신뢰가 쌓였다고 생각했을 때 도림이 넌지시 한마디 운을 떼요. 소승이 보기에는 백제처럼 이렇게 부강한 국가가 왜 궁궐은 이렇게 조그만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로왕이 그랬겠죠. 아니 뭐 이 정도면 큰 거 아니에요? 그러자 도림이 계로왕의 그 자격지심을 건드립니다. 소승이 고구려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고구려 장수왕이 수도 옮긴 거 아시죠? 이사했잖아요? 근데 그 평양 가보니까 궁궐이 얼마나 으리으리한지 백제 궁궐은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전하 화장실이라고요. 그냥 막 갑자기 계로왕이 뒷골이 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승부금성이 아주 불끈불끈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여봐라. 당장 궁궐을 크게 지어라. 야, 성도 더 쌓고 시설도 더 늘리고 그러면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토목공사는 잘 생각해야 돼요. 돈 엄청 듭니다. 인력도 엄청나게 소모돼요. 즉 국력을 무지하게 고갈시키는 것이 바로 토목공사예요. 결국 이 토목공사를 통해서 백제는 내부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시점이 되자 도림은 고구려로 가가지고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전하,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백제를 공격하면은 확실히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수왕은 친히 3만의 병력을 이끌고서 백제를 공격해옵니다. 당시 계로왕이요 난리가 났어요. 토목공사 하니라고 너무 돈을 많이 썼어요. 사람들도 지쳐있어요. 근데 그런 시점에 고구려군이 아주 타이밍 적절하게 쳐들어왔다. 처음엔 좀 막아보려고 했는데
이거 막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결국에는 계로왕이 탈출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탈출을 하다가 그만 붙잡히게 돼요. 그러면서 아차산으로 끌려가서 결국 여기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하고 백제는 한강 유역을 상실하게 됩니다. 왕이 적한테 붙잡혀서 죽은 거예요. 진짜 그거 아주 그냥 쇼킹한 사건이 발생한 건데 고구려의 입장으로서는 진짜 10년 먹은 체중이 확 내려가는 거죠. 자기들이 당했던 걸 그대로 갚아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럼 계로왕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다음번 왕 누가 해야 되지? 이때 되게 타이밍이 좋았어요. 당시 백제가 고구려가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급하게 계로왕이 자기 태자였던 문주왕을 신라로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구원병을 요청해요. 또 문주왕이 이제 태자이긴 한데 아들인지 동생인지는 좀 이제 분분해요. 그 의견 자체가. 자, 그래서 문주왕이 신라로 가가지고 구원군을 이끌고 오게 됐는데 문주왕이 구원병을 이끌고 오기 전에 이미 계로왕은 피살당하고 한강 유역을 고구려군이 차지를 합니다. 문주왕이 큰일 났어요. 한강 유역 이미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하지? 그래서 급한 대로 방향을 돌려서 어디로 가냐면은 오늘날 공주 바로 웅진 쪽으로 가가지고 여기에 터를 잡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백제는 웅진 시대를 개막하게 돼요. 문주왕이 처음에 웅진 쪽으로 가서 터를 잡았을 때 이게 진짜 난관이 하나 둘이 아니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고대 국가는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중심지가 진짜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는 세력권인지 지방은 좀 통제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백제의 중심지는 한강이었어요. 근데 한강을 잃어버렸습니다. 한강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진짜 알그시가 돼서 도망을 온 셈인데 중앙정부가 이렇게 도망을 온 셈인데 과연 이 웅진 지역에 있었던 그 지방의 귀족들이 이거 어떻게 바뀌냐 이거예요. 왕과 중앙정부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아니 뭐야 저거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지금 완전히 그지가 돼서 왔네 이거 어떻게 해? 자, 그래서 문주왕 때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부터 백제는 이 지방 귀족들을 장악하기가 진짜 만만치가 않습니다. 결국 문주왕은요 반란 세력에 의해서 피살을 당합니다. 야, 이거 진짜 계로왕은 붙잡혀서 죽어 문주왕은 피살당해. 나라가 계속 흔들흔들 거려요. 자, 그 다음에 뒤를 이었던 동성왕은요 이 사태를 좀 이제 어떻게든 극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남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신라하고 어떻게 해서든 관계를 끈끈하게 가져야 된다. 우리 백제가 금강을 기점으로 방어선을 철저하게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신라가 소백산맥과 태백산맥을 기점으로 방어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고구려가 절대 내려오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신라하고의 결혼동맹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백제의 동성왕이 신라의 진짜 귀족 중에서 1등급 귀족이죠. 이찬 비지의 딸과 결혼을 함으로써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끈끈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신라와 백제도요 운명 공동체가 됐어요. 이제 같은 배를 탄 처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끈끈한 관계를 맺게 되면서 고구려의 남진을 서로 잘 연대해서 막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동성왕도요 귀족들을 장악하는 데 실패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귀족들의 반란으로 동성왕 역시 피살을 당하게 됩니다. 벌써 몇 대가 이렇게 피살을 당한 거야. 그죠? 계로왕 죽어, 문주왕 피살당해, 동성왕 피살당해. 자, 드디어 이제 백제가 중흥을 노리는 6세기가 오게 되는데요. 이 6세기가 되면은 고구려는 이제 좀 혼란기가 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때 백제와 신라가 다시 치고 올라가게 되는데 무령왕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일단 고구려의 남진은 한풀 꺾였다. 그거는 기대가 한풀 꺾였고 우리가 신라하고의 연계만 잘하면은 그건 막아낼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라 안의 문제라는 겁니다. 귀족들이 이 지방에 있는 귀족들이 협력적이지가 않아요. 중앙정부를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문주왕이 내린 선택이 무엇이냐면 바로 각 지방에 있는 특수행정구역이죠. 22담로에다가 왕족을 파견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무령왕 때 이렇게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해가지고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건 제가 또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 무령왕 때 중국 남조하고의 교류를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 중국 남조의 문화 양식을 굉장히 많이 또 유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무령왕이 자기 무덤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은 벽돌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만큼 무령왕 때 백제와 중국 남조가 사이가 긴밀했다라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드디어 백제 중흥의 포문을 열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바로 성왕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하면은 제일 많이 등장하는 왕이 누구냐면은 광개토대왕 장수왕이에요. 왕 중에서는. 근데 백제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왕이 누구냐면 바로 근초고왕하고 성왕입니다. 이 두 명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성왕이 일단 수도를 옮겨요. 어디서 어디로 옮기냐면은 웅진에서 사비로 옮깁니다. 오늘날 공주에서 부여 쪽으로 옮겨요. 왜냐면 웅진은 방어하기에는 참 유리해요. 근데 수도로서 삼기는 뭔가 좀 비좁은 곳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개방적이고 밖으로 진출하기 좋은 사비 쪽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행동을 하는데 나라 이름을 바꿔요. 뭘로 바꾸냐면은 남부여로 바꾼다는 거예요. 남부여? 부여? 좀 생뚱맞죠, 그죠? 자, 이런 논리예요. 고구려를 세운 주몽은 부여에서 나왔다. 그리고 우리 백제를 세운 원조는 고구려에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백제의 뿌리도 알고 보면 어디 있는 것이다? 바로 부여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부여가 멸망했는데 멸망한 부여를 계승한 최후의 부여가 누구냐? 바로 우리다. 너네 고구려는 짝퉁 부여고 우리 백제가 진짜 부여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백제로서는요, 그만큼 고구려를 넘고 싶다. 우리 뿌리면서 아버지에 해당했던 고구려를 넘고 싶다라는, 능가하고 싶다라는 그 의지를 갖다가 강력하게 천명을 한 것이 바로 요겁니다. 물론 성왕 때만 남부여로 이름을 바꾸고요. 그 뒤에 다시 또 백제로 돌아와요.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슬로건은 그렇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은 부여하고 관련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기서. 그죠? 왕실 정도만 관련이 있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부여하고는 진짜 손톱만큼도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백제 왕실만 납득이 가능한 이야기지 백제 사람들 전체가 납득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왕 때만 남부여로 부여 계승 의식을 표방하면서 국호를 잠깐 바꾸게 되고 그 뒤로는 다시 또 백제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구태여 여기서부터 남부여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백제라고 계속 부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행정구역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합니다. 일단 안을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밖으로 진출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중앙관청을 22부로 개편을 해서 중앙에 대한 장악 능력을 좀 더 확실하게 하고요. 수도 5부, 지방 5방으로 편제를 정비를 하게 됩니다. 대외관계로 봤을 때 무령왕 때부터 계속되어 왔던 중국 남조하고의 교류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백제 사신들의 모습을 중국에서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양직공도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본 당시 이제 외에다가 불교를 전파하면서 근초고왕 때하고 똑같은 방법을 쓰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세력들을 결집을 시켜서 후방을 안정화시킨 다음에 고구려하고의 대결에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초고왕 때는 칠치도를 선물로 줬다면은 이번엔 뭘 선물로 주냐면 바로 불교를 선물로 준다. 당시 백제의 승려였던 노리사치계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외에다가 불교를 전파하게 됩니다. 자,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요. 슬로건도 세웠고 나라안도 정비했고 자기 우방 세력도 끌어모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토를 확장할 시기인데 누구와 연합을 하냐면은 신라. 당시 신라의 왕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배신의 제왕. 자, 배신의 제왕이었던 진흥왕이었죠. 뭔가 좀 느낌이 안 좋아요, 벌써부터. 자, 신라와 연합해가지고 한강을 공격해요. 그래서 한강을 공격하는데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해요. 신라는 한강의 상류, 즉 강원도 일대를 공격을 하고 백제는 한강의 하류인 경기도를 공격하겠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북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당시 고구려는요, 귀족들 사이에 내분이 무지하게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제와 신라가 동시에 위로 쳐들어오는 걸 막아내지 못합니다. 결국 백제는 한강 일대를 차지하는 데 성공을 하고요. 오늘날의 경기도죠. 그 다음에 신라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한경남도 일대까지 차지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한강 하류 일대를 탈환한 것까지 성공했어요. 여기까지 참 좋았습니다. 오랜 수건을 잃었어요. 드디어 자신들의 고향, 본토를 차지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신라가 여기서 신라가 배신을 해버립니다. 왜? 신라 입장에서는 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똑같이 피를 흘려가지고 진짜 아주 열심히 싸웠는데 우리가 차지한 강원도 한경도는 어떤 땅이다.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죠? 아직 이 시대는 감자가 들어오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감자도 없고 카지노도 없고 스키장도 없고 오로지 산과 호랑이와 멧돼지만 우글거리는 그런 땅을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에 비해서 옆 동네 한강, 하류,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름지고 날씨도 좋고 평야도 많고 강남 스타일도 있고 얼마나 좋아 이게.
배가 아픈 겁니다. 아니 뭐야, 나도 그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내가 차지한 데는 강원도 함경도고 백제가 차지한 데는 저 알짜배기 땅이야? 이건 있을 수 없어. 그러면서 신라가 결국 일방적인 동맹 파기라면서 한강 하류 일대까지 통째로 꿀꺽 해버립니다. 와, 이제 진짜 성왕 입장에서는요, 이거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진짜 그토록 꿈에 염원을 했던 한강 하류를 갖다 탈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막판에 누가 진짜 똥물을 끼얹은 거예요. 신라가 진짜 아주 자기를 갖다 이렇게 배신을 할 줄이야. 결국에는 백제의 성왕이 이 분을 참지 못하고서 신라를 공격해요. 신라를 공격했는데 신라가 만만치 않아요. 옛날에 신라가 아니야 이제. 자, 그래서 이 관산성에서 결국 성왕이 전투 중에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라인들은요, 성왕의 시신을, 물론 요것도 이제 좀 설은 분분한데 가장 유명한 설이 이 얘기예요. 이거 진짜 유명한 얘기가 이 얘기인데, 성왕의 시신은 어디다 묻냐면은 바로 관청 계단 밑에 묻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계단을 밟고 다니면서 성왕의 유고를 어떻게 해라, 계속 짓밟아라, 그런 의미죠. 이거 백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욕적인 사건이죠. 자, 왕이 2번이나 적군에게 붙잡혀서 피살을 당하는 아주 진짜 치욕스러운 역사가 반복됩니다. 첫 번째는 계로왕, 두 번째는 중흥을 도모했다가 실패했던 성왕. 자, 그러면서 백제가요, 한동안 또 막 휘청거려요. 왕권이 막 곤두박질 치면서 휘청거리다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데, 가까스로 무왕 때 가서 왕권이 좀 안정화되면서 다시 또 공세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왕 때부터 어떤 슬로건을 거냐면은 복수를 하자, 성왕이 복수를 하자라고 하면서 무왕이 당항성, 당시 이제 신라가 한강 유역에 설치했던 요새죠. 그 당항성을 공략하면서 다시 또 백제와 신라 간에 아주 치열한 전쟁이 또 재개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백제의 통치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백제의 관등은요, 총 16관등, 지금으로 치면은 16급까지 공무원이 설정이 돼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수상은 뭐라고 불렀냐면은 상좌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당시 백제의 귀족회의는 정사함회의였어요. 자, 고구려의 귀족회의는 뭐였죠? 고구려는 제가회의였죠. 백제의 귀족회의는 정사함회의예요. 이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중앙관제는 상좌평 밑에 6명의 좌평이 있어요. 그리고 이 6명의 좌평은 각기 맡고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무슨 뭐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런 식으로 각기 파트를 맡아가지고 행정일을 나눠서 하게 되고요. 참고로 이 좌평을 언제 설치하냐면은 바로 국가의 기틀을 잡았던 고이양 때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중앙관제를 22부로 또 개편을 하게 되는데, 22부는 언제적 얘기예요? 이거는 바로 성왕 때 이야기죠. 자, 이 좌평을 만들었던 것은 고이양 때고 22부로 나눴을 때는 성왕 때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은요, 수도는 5부, 그 다음에 지방은 5방이라고 불렀고, 그 방의 수장을 방령이라고 합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는 5부였죠. 그리고 지역의 그 부를 통치하는 사람은 욕살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말단 행정 단위가, 이거 오타예요. 행덩이 아니라 행정이죠. 말단 행정 단위가 군이었는데 거기에 수장을 군장이라고 불렀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한번 언급했던 특수행정구역 22담로가 있습니다. 이 22담로에는 왕족을 파견해서 무령왕 때 이 지방의 통제와 그런 장악 능력을 한층 더 강화시켰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군사조직은 똑같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이건 공통입니다. 군사조직이 곧 행정조직이고 행정조직이 곧 군사조직입니다. 그래서 군지휘관이 곧 뭐예요? 행정수장이고 행정수장이 곧 군지휘관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즉 쉽게 말해서 방령이 군대를 이끄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백제의 통치체제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백제는 원조 집단이 한강 유역에 건국하였다. 고구려에서 갈라져 나온 원조 집단이 마한 토착 세력을 규합하면서 흡수하기도 하고 정복하기도 하면서 건국한 게 백제라고 했죠. 백제의 초기 수도는 위례성이다. 물론 뭐 위례성이라고 하는데 그냥 사실 그냥 한성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크게 무방해요.
요것도 이제 못하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고기왕이 아니죠. 고기 먹고 싶었나봐. 어떻게 이거? 자, 고이왕. 고이왕은 국가의 기틀을 정비하였다. 자, 이때 국가의 기틀 정비한 게 뭐였습니까? 관등. 관등지에 마련하고, 관복 설정하고, 그 다음에 뇌물수수와 절도죄에 관련된 율령을 반포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요. 특히 좌평, 그 좌평이라는 자리를 정비를 했던 것도 바로 이 고이왕 때였다라는 사실 기억해 두시고요. 근초고왕 때 백제는 마한을 정복하여 최전성기를 이루었다. 그리고 가야도 복속하고 외와의 관계도 긴밀하게 가졌죠. 근초고왕은 중국의 요서, 산둥, 일본의 규슈 지역으로 활발하게 진출하였다. 근초고왕은 평양까지 진출해 고구려와의 대결에서 승리하였다. 승리는 했는데 평양 자체는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건 좀 여러분들이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백제의 불교는 침류왕 때 중요한 것, 동진 승려입니다. 고구려 불교가 전진에서 온 불교라면은 백제의 불교는 동진에서 온 승려 마라난타에 의해 전파되었다. 비유왕은 고구려의 공세를 막기 위해 나제 동맹을 체결하였다. 계로왕은 고구려의 남진 정책으로 한성을 잃고 전사하였다. 표현은 전사라고 제가 아주 고상하게 써줬지만 포로로 붙잡혀서 사형을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던 것이 바로 계로왕이었습니다. 문주왕은 수도를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했다. 동성왕은 신라 소지 마립강과 결혼 동맹을 체결했는데 동성왕과 누가 결혼을 했냐면 당시 신라의 1등급 귀족 이찬 비지의 딸과 결혼을 했다고 그랬어요. 무령왕은 지방의 22담로, 22담로에다가 왕족을 파견했죠. 지방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했고요. 그 다음에 성왕은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개칭했다. 성왕은 중앙 관제를 22부로 확대하였다. 성왕은 일시적으로 한강 유역을 탈환하였으나 신라에게 곧 빼앗겼다. 그리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신라 관산성을 공격했다가 그만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백제의 귀족회의는 정사함회의다. 백제의 수상은 상좌평이다. 그럼 실력 향상 문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사료에서 밑줄 그은 왕이 통치했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요거는 이제 두 단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여기서 설명하는 왕이 누군지를 찾아내고 그 왕이 통치했던 국가의 특징을 갖다가 찾아내는 것인데, 한번 지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좌평을 두어 왕명 출납을, 내두 좌평은 물자와 창고를, 내법 좌평은 예법과 의식을, 위사 좌평은 수기, 병사를, 조성 좌평은 형벌과 송사를, 병관 좌평은 지방의 군사에 관한 일을 각각 맡게 하였다. 보니까 계속 나오는 용어가 뭡니까 여러분들? 그죠? 좌평. 사실 뭐 여기 이하는 안 읽어봐도 요거 보고서 원래 문제 풀 수 있어야 돼요. 좌평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 뭐야? 좌평하면 백제 아니야, 그죠? 백제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 좌평 체제를 갖다가 확립한 게 누굽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왕은 고이왕이고, 고이왕이 통치했던 나라는 또 백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왕이 영을 내려 6품 이상은 자줏빛 옷을 입고 지금 옷의 색깔을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은꽃으로 관을 장식하고 11품 이상은 붉은 옷을, 16품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상은 푸른 옷을 입게 하였다. 자, 보니까 관등이 16품까지 있는 걸로 봐서 이것도 역시 백제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등을 설정하고 그 관등과 관련된 옷 색깔까지 설정한 걸로 봐서 여기서 말하는 왕은 고이왕이겠구나라는 사실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럼 문제에서 우리가 왕이 통치했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물어보긴 했지만 혹시라도 이 왕에 대한 질문을 하더라도 왕이 누군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왕은 고이왕이고 고이왕이 통치했던 국가는 백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1. 건국조는 온조이다. 백제의 건국조가 온조인 거 맞죠? 그죠? 2. 초기 수도는 위례성이다. 제가 뭐 위례성이라고도 하고 한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맞고. 3. 수상은 상좌평이다. 맞죠? 4. 귀족회의로 제가회의가 있다. 이거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얘기했던 거네요. 그죠? 제가회의는 어디의 귀족회의입니까? 바로 고구려의 귀족회의죠. 백제의 귀족회의는 정사함회의라고 불렸습니다. 잘못된 거 나왔네요. 그죠? 4번. 5번. 침류왕 때 불교가 전파되었다. 동진승려 마라난타이에서 불교가 전파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1번에서 잘못된 것은 몇 번입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다음 유물을 통해 알 수 있는 역사적 사실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자, 이거는 어떤 특정 유물을 주어주고요. 그 유물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을 탐구해내는 문화탐구형 문제입니다. 보니까 뭔가 좀 범상치 않은 진짜 범상치 않은 유물이 지금 딱 올라와 있어요. 생긴 걸 보니까 막대기 같기도 하고 칼 같기도 하고 옷걸이 같기도 하고 그죠? 보니까 가지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까지 치면 7개네요. 그죠? 7개의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근초고왕 때 외에다가 선물로 준 것으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칠지도입니다. 칠지도 자체가 7개의 가지가 있는 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칼은 칼인데 여기까지만 보면 칼 같은데 근데 이렇게 가지가 있는데 이 칼을 어디다 써요? 그죠? 이거는 물론 전쟁에서 쓰는 칼은 아니고 제사, 의식 때 쓰는 칼이에요. 선물로 줄 때도 실제로 이 칠지도의 문구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 칼을 갖고 있으면은 질병과 그런 재해도 자동으로 비껴가는 그런 마법의 칼이다. 그런 신기한 칼이니까 이 칼을 갖고서 나라를 아주 태평하게 잘 한번 다스려 보시오라고 그렇게 문구가 써 있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 칠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바로 근초고왕 때, 그때를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셔야 돼요. 역사적 사실 중에서. 자, 1번. 광기토 대왕이 5만의 군사로 신라를 구원하였다. 이건 언제적 얘기입니까? 바로 요 뒤에 아신왕 때에 백제가 수세에 몰리면서 고구려에 대한 반격을 가할 때 가야 외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신라를 먼저 선제 공격하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광기토 대왕이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5만의 군사를 파병을 합니다. 이거는 아신왕 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칠지도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2번. 신라가 대가야를 병합하였다. 이거는 신라 진흥왕 때예요. 백제로 치면 성왕 때입니다. 역시 관련이 없죠. 3번. 부여가 고구려에 복속되었다. 부여가 고구려에 확실하게 복속되었던 것은 고구려 문자왕 때죠. 그때 당시에 백제는요, 한성 뺏기고 도망갔을 때예요. 그죠? 한참 이제 궁지에 몰렸을 때. 그때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시 관련이 없습니다. 4번. 고국 원왕이 평양전투에서 전사했다. 자, 당시 백제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근초고왕이 북진해서 평양까지 밀고 올라가서 고구려군과의 싸움에서 엄청난 타격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고국 원왕이 이 전투에서 전사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관련 있는 역사적 사실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유리왕이 수도를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옮겼다. 요때는 거의 백제가 건국되는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가왕의 업적으로 잘못된 것은, 자, 보니까 특정 인물을 지정해놓고 그 인물의 역사적 사실을 갖다가 파악해내는 인물사 문제네요. 그죠? 자, 여기서 지문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오늘은 백제의 중흥을 도모하다가 신라의 동맹파기로 관산성에서, 그죠? 관산성 나왔고, 관산성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가왕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의 중흥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뭔가 아무래도 무령왕이나 성왕이나 이런 쪽 라인일 것 같고, 그 다음에 관산성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답이 나왔어요. 누군지. 그죠? 누굽니까? 바로 성왕이죠. 자, 그러면 성왕의 업적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면 되는 거예요. 1번.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했다. 이거 누굽니까? 22담로에 왕족 파견했던 거 바로 무령왕이네요. 그죠? 나왔네. 그죠? 자, 이건 무령왕이니까 바로 나왔고요. 2번. 수도를 사비로 천도하였다. 이거 성왕 때 맞죠? 3번. 국호를 남보여로 변경하였다. 이것도 성왕 때 맞고요. 4번. 중앙관제를 22부로 개편하였다. 이것도 성왕 때 맞습니다. 5번. 외 불교를 전파했다. 당시 노리사치기를 파견해가지고 일본에다가 불교를 전파했다고 그랬죠. 요것도 성왕 때 맞습니다. 그러면은 성왕과 관련이 없는 것은 1번.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했다. 이거는 무령왕 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3번에서 잘못된 것.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삼국시대에서 그 두 번째 시간,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백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맞춰봤습니다. 백제는요, 굉장히 파란만장하고 다이나믹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제일 먼저 국가의 기틀도 정비하고 가장 먼저 최전성기도 맞이했지만 그만큼 몰락도 빨랐습니다.
그러면은 이 백제하고 좀 약간 대비되는 국가가 있어요. 반대로 가장 늦게 나라도 형성하고 가장 늦게 발전했던 진짜 어떻게 보면 느림보, 거북이, 신라, 그 신라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